2021년부터 이 클리닉을 제가 운영을 했는데 그 통계를 보면은요. 확실하게 2021년 이후에 특히 2022, 23년에 엄청나게 그 암 환자가 늘어난 것, 그리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암 환자 발생 패턴, 즉 다시 말해서 막 30대 초반 중반의 여성들 유방암이 폭증을 한, 어쩌다 한 명 생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너무나 많은 젊은 여성들이 유방암으로 제 클리닉을 찾고, 제가 또 그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종양내과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실제 또 유방암을 전공하는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게 뭐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는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분들 2021년부터 우리가 맞은 코로나19 백신이 그 원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증거가 있느냐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 논문도 있습니다. 왜 코로나 mRNA 백신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왜 암이 늘어나는지, 심지어는 그 암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전까지 논문으로 이미 발표가 돼 있어요. 예컨대 우리 몸에는 암이 생기기 전에 일어나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돌연변이가 된 유전자를 교정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돌연변이가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면 암도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암이 생긴다고 다 암 환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암이 생기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즉 이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 순서대로 작용해서 생긴 암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암 환자가 되지 않게 하는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미 과학적 근거, 즉 논문을 통해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선천성 면역 기능과 후천성 면역 기능 모두가 항암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 인류가 맞지 않았습니까? 100%라고 얘기할 수 없죠. 내가 알기로는 평균 50% 이상이 맞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암 환자가 폭증하는 거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이후에 암 환자가 늘어난 것, 그거를 학문적으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 향후 그 백신을 맞을 것인지, 여러분들 감기 때문에 그렇게 부작용이 심한 백신을 맞는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좀 죽는 분들이 나왔지만요, 이제는 그 코로나19는요 대한민국 사람 모두의 그 이 상기도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를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죠. 우리 상기도에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어요. 감염되는 게 아니에요. 살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거나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엄청 몸이 망가질 때, 즉 면역 기능이 떨어질 때 어떤 바이러스가 주가 돼서 감기를 일으키느냐 하는 거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로 이미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데 백신 가지고 안 됩니다. 저는 더 이상 깊이 있는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비타민C도 암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강의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거의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0-40% 정도의 국민들이 제가 주장한 바 하루에 6,000ml 이상의 비타민C를 전부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비타민C 생산하는 업체들의 통계를 보면은요, 그 소비되는 양을 보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 1,500만에서 한 2,000만 정도가 지금 비타민C를 많이 복용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여기 알다시피 거대 용량 비타민C를 주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비타민C를 주사 맞으면 먹을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정부 복용하는 비타민C와 주사용 비타민C는 전혀 작용하는 부위와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먹는 비타민C는요, 제가 실험에 의하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C가 혈중에 올라오는 농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독자들에게 그 수치를 얘기해줘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 못하시겠지만, 내 참고 자료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250 마이크로몰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혈중 농도가 250 마이크로몰, 즉 1밀리몰이 1000 마이크로몰이니까 4분의 1 밀리몰인 거죠. 0.25 밀리몰이라는 뜻이에요. 4분의 1 밀리몰. 그거 가지고는 암을 죽이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밀리몰이 되지 않는 비타민C 농도, 즉 경구 복용으로는 절대 밀리몰까지 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거 가지고는요 암을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암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면역 시스템을 움직입니다. 증진시켜줍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또한 암세포가 이 면역 시스템으로부터 회피하는 기전이 있어요. 그 회피하는 기전을 이 경구용으로 복용된 비타민C가 그 회피 기전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논문으로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제가 요즘 바뀐 건 뭐예요? 주무시기 전에도, 비타민C 드신 지 1년 이상 되신 분은 주무시기 전에도 한 번 더 드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모두 4번을 최소한도 8,000ml를 먹으라고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제가 그동안은 6,000ml겠지만 이제는 요즘은 주무시기 전, 즉 자기 1시간, 1시간 반 전쯤에 한 번 더 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최소 8,000ml는 드십시오라고 할 때, 그렇게 드신 비타민C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용하는 부위가 주로 소화관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드신 비타민C가 처음으로 위장에서 위암 발병을 위한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막아주는 역할이 첫 번째 기능이고, 그 다음에 그 드신 비타민 절반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 비타민C가 대장까지 가서 대장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미생물, 즉 대장균을 변화시켜서 그 대장균을 통한 면역 기능을 올려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장균을 통한 면역 기능, 우리 몸 전체를 방어하는 면역 기능에 큰 기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먹는 비타민C는요 소화관을 중심으로, 여러분 물론 흡수된 놈은 항산화제로서 아주 중요한, 말도 못하죠. 엄청난 기능을 하죠. 그러나 그거 역시 항암 면역 기능을 올리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지만,
암을 직접 죽이지는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경구복용한 비타민 C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아주 대단히 훌륭하다고, 지금 어떠한 물질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구복용 비타민 C는 소화관 중심으로 항암 면역 기능을 올리고, 흡수된 놈도 항산화 기능을 통해서 면역 기능을 올리고, 각종 우리 몸의 산화적 손상을 줄여주므로 우리 몸을 편안하게 정상 질서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정맥 주사를 고용량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거는 혈관을 들어가면 즉시 비타민 C는 뭐 어떤 세포든지 혈관을 타고 만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고농도의 비타민 C를 암세포가 만나면 직접 비타민 C가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제가 두 가지를 연구를 통해서 밝힌 거죠. 하나는 이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서 그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를 오히려 만들어서 암세포 내에서 과산화수소가 생성되게 하면서 그 과산화수소가 남긴 활성산소 때문에 암이 죽게 된다는 게 첫 번째 메커니즘이고, 두 번째는 그 고농도의 비타민 C가 암세포들이 철분 이용하는 통로를 막는다는 논문을 제가 낸 적이 있어요. 즉 철분 대사를 방해함으로 암세포가 죽게 하는 두 가지 그 기전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구 복용한 거로는 거의 이룰 수 없는 그런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 주사를 맞는 분도 경구 복용한 비타민 C 경구 복용을 절대 멈추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니 암에 걸리기 싫으면 비타민 C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비타민 C를 드시는 분은 암 발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한국인이 사망하는 가장 큰 병은 어떤 게 있나요? 내가 2023년 제가 통계를 기억할 수가 없어서 한번 좀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더니 2023년 대한민국 통계를 보니까 2023년 한 해 동안 제일 많은 사망 원인을 낸 질병은 역시 종양이었습니다. 종양이 약 24%를 차지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은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심혈관 질환도 포함되는 거죠. 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심장 질환이 약 한 10%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놀랍게도 단일 질환으로 세 번째를 한 것이 폐렴입니다. 폐렴 참 정말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데 약 7%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뇌혈관 질환, 뇌출혈이나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신 분이 약 7%. 여러분, 그러니까 뇌 종양은 여기 포함되는 게 아니죠. 뇌혈관 질환이 7%. 그래서 이 네 개의 질환, 즉 종양과 심장 질환, 그다음에 폐렴,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이것만으로 거의 50% 정도. 그 다음으로 이제 5위, 6위에는 5위에 자살이 한 4%, 그 다음이 당뇨병 환자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3% 정도. 그래서 결국은 이 6개 질환으로 한 55% 정도의 사망자를 낼 정도니까 암이 역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백신 이후에 암 환자가 폭증하게 되기 때문에 사망자 수도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24%가 아닌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23년도에 이미 조금 반영이 됐지만 24년, 25년에도 그 이 코로나 백신의 후유증으로 암 환자가 늘었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더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비타민 C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치매나 파킨슨의 원인은 산화적 손상입니다. 뇌세포는 유난히 산화적 손상에 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뇌세포는요, 우리 몸에서 체중이 차지하는 그 비율에 비해서 산소 사용량이 가장 높은 장기입니다. 즉 체중은 1.5%밖에 안 되는데 산소는 무려 20%를 씁니다. 그리고 포도당도 무려 우리가 먹은 포도당 25%를 뇌가 씁니다. 여러분들 산소를 많이 사용하면 활성산소가 그 결과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활성산소가 생기는 곳이 뇌입니다. 뇌. 그 활성산소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즉 20%에서 우리가 100을 산소를 호흡을 했을 때 20 정도를 그 조그만 뇌에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1.5%밖에 안 되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발생한 활성산소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10년도 안 돼서 뇌세포가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최소한 100년 가까이 살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C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 비타민 C의 장기별 농도를 재봤더니 혈중에는 비타민 C를 좀 챙겨 먹는 사람의 경우, 저 같은 경우 평균 50 정도를 유지합니다. 50 마이크로몰. 그런데요, 뇌세포 속에는요, 무려 만 마이크로몰, 10밀리몰. 엄청난 거예요. 50의 몇 배입니까? 200배입니다. 200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뇌세포 속에 비타민 C가 혈중 농도의 200배나 가요? 제가 의과대학을 나왔지만 여러 그 생리학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몸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 혈중 농도와 장기간 사이가 1대 200이 되는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풀리지 않은 숙제가 뭐냐면 혈중이 50밖에 없는데 어떻게 뇌에다가 200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 농도 경사를 200배를 이룰 수 있는 메커니즘이 지금 다 밝혀져 있지 못합니다. 아직도 비타민C를 연구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50대 만이지만 도대체 혈중에 있는 50이 어떻게 그리로 모여서 이 뇌 속에 만이라는 농도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거 아직도 학문적으로 해결이 안 된 문제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C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항산화제입니다.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뇌세포 속에서의 활성산소에는 거대 용량의 비타민C가 기다리고 있어야만 그놈들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거의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 비타민C를 먹든 안 먹든 간에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적게 드신 분이든 많이 드신 분이든요. 먹는 것이 그냥 대사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뇌세포에 저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10mM, 즉 10,000마이크로몰이 될 때까지. 그래서 비타민C 부족증을 죽게 되는 분들이 사실은 한동안 뇌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비타민C 풀을 이용해서 살다가 그것이 모자라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뇌 속의 비타민C 농도가 10,000밀리몰, 10,000마이크로몰, 즉 10밀리몰이라는 그런 과학적 사실을 생각하면 그것이 항산화 기능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비타민C를 조금씩 먹어서 그걸 모아서 10,000마이크를 만드는 분하고 충분한 양을 먹어서 쉽게 이것을 그 뇌 농도를 이루게 하는 사람하고 과연 어떤 사람이 치매에 덜 걸 것인지. 여러분들 치매라는 건 뭐예요? 그 해마 근처에 있는 기억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그 감각신경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지 못하고 정말 아주 전적인 이 기억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비타민C는요. 여러분들 산화적 순상 때문에 파킨슨이나 치매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비타민C를 평소에 일부러 비록 정제나 알약 형태나 이 가루 형태나 할지라도 따로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덜 걸릴 수밖에 없고 저는 뭐 제 실생활에서 저 때문에 비타민C 오랫동안 30년, 40년 드신 우리 부모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치매가 없었다는 거. 그러나 우리 할머니, 친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지만 치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외할머니도 우리 신혼 초에 치매로 돌아가셨습니다. 꽤 많았어요. 주변에 치매로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았지만 내가 일단 비타민C가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보급되고 나서는 한 분도 치매로 돌아가신 분, 치매를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분이 없었다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학이는 학문적인 어떤 과학적 근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인 거죠. 무시할 수 없는. 외할머니는 치매로 돌아가셨지만 70대 초반에 지금 그 큰딸인 우리 장모는 90살이 넘었는데도 너무나 정신이 말짱하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50대 말에 사망에 정말 이 험한 산골을 헤매시던 분이 지금 혼자 사실 정도로 건강하다는 거. 이런 거는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비타민C를 오랫동안 드신 분에 나타나는 다른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비타민C가 치매 예방에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이건 뭐 단연코 제가 물론 뭐 오랜 기간 드셔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비타민C 한 달 먹었더니 치매 예방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10년, 20년 평생을 드실 때 최소한도 치매로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거를 어느 정도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추가로 변비에 좋은 식습관은 무엇인가요? 우선 여러분들 비타민C 처음 드시는 분들이 비타민C를 잘 드시면 약간 변이 묽어지면서 변이 잘 나오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특히 비타민C 드시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인 적이 있지만 사실은 비타민C가 변비 치료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변비는요. 우선 대변 습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뭐 변비가 오면 자기 잘못한 걸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걸 약이나 뭐 이런 걸 고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부터 고치셔야 돼요. 우선 변비라는 거는요. 자기가 먹은 음식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음식이 적게 먹으면요. 대변은 빨리 안 나옵니다. 대변이 어느 정도 모여야 나가기 때문에 우선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제가 우리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그 대장과 직장을 강의를 수십 년 했는데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만은 우리가 바월 헤빗이라고 바월 헤빗 그 대변 습관이라는 뜻이에요.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이거를 대변을 자꾸 참아 버릇하고 그러면요 우리 몸은 알아서 그다음부터는 쌀을 안 보냅니다. 그리고 이 대장에서 이제 노폐물로 나온 음식을 대장균이 이제 부패를 시켜서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바꾸고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드신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미생물이 한 번 더 작용하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지는 일은 미생물이 작용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분을 흡수합니다. 대장에서. 그 음식 찌꺼기로부터 수분을. 그래서 정상적인 변은 수분이 거의 없는 고용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비가 있다는 거는요. 우선 자기 음식 습관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음식을 제대로 소위 말해서 대변으로 나갈 건덕지가 많이 있는 음식을 먹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먹는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선. 그다음에는 긴 시간 동안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 화장실 가서 안 씁니다. 전혀 대변을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딱 앉는 거를 계속했더니 나중에는요. 그냥 자연적으로 제가 가서 앉기만 하면 그냥 어느 정도의 대변이 나온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도 뭐 저는 아침에 무슨 꼭 대변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화장실 가지 않습니다. 근데 앉으면 자동으로 습관이 완벽하게 저는 구축이 돼 있어요. 물론 그 전날 제가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섬유소가 있는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먹은 양에 비례해서 대변의 양이 달라질 뿐이에요. 많이 그냥 형태가 없는 음식만 먹으면 조금이라도 나옵니다. 대변이. 그러나 어제 많이 먹었다 그러면 양이 많습니다. 그 양이 달라질 뿐이지 앉기만 하면 자동으로 저는 대변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선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습관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만에 되겠어요? 일주일, 한 달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서서히 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뭐 변비에 좋은 식습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가서 앉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꼭 배가 아파야 화장실 가시는데 그렇게 하면 변비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음식 드시는 양을 늘리시고 그다음에 앉아서 뭐 5분이고 10분이고 좀 이렇게 뭐 힘도 조금 우리 몸은요 그 주인이 자꾸 하면 거기 호응합니다. 그래서 비록 아직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전이라도 문을 엽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너무나 쉽게 대변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가도 어떤 때 변이 안 나올 너무나 먹은 게 적다든지 먹은 게 적으면요 아무리 습관을 들여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적게 먹었기 때문에 나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무조건 그냥 대변이 하루 안 나오면 변비라고 와서 나한테 가소연하는데 그건 변비가 아니에요. 하루 기다리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요. 제발 그런 인식의 전환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리고 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비타민C가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가 있나요? 우선 도대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나는 그게 너무나 불편해요. 콜레스테롤 얘기 좀 할게요. 콜레스테롤은요 감소시켜야 되는 물질이 아니에요. 콜레스테롤 왜 감소시켜야 돼요? 아주 불편한 얘기예요. 우선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만드는 물질이에요. 이게 지금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요. 무조건 낮추라고 난리인데요.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걸 무조건 낮춥니까?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튼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몸에서 너무나 효능이 많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그 콜레스테롤 효능에 대한 얘기하면 그것만으로 오늘 방송을 끝을 내야 돼. 아무튼 내가 한 방송 많아요.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미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재평가가 일부에서 시작됐어요. 지금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게 과연 옳은 의학적 치료냐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심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콜레스테롤 낮추는 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놔두는 거예요. 동맥경화 걸린 사람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거기 있다는 게 원인이지만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잘 지키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간이나 지방세포에서 필요량을 만드는 그런 물질인데 그걸 의사들이 임의로 낮추는 거, 뭐 낮을수록 좋다. 이건 거의 미친 수준이에요, 정말로. 그건 미친 얘기입니다. 진짜 내가 이게 방송에 격한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콜레스테롤과 비타민C의 관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비타민C가요 콜레스테롤 대사를 활성화시켜줘요. 다시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이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나 남여성 호르몬과 같은 걸 호르몬 만드는 데 올려요. 담즙을 만드는 데 올려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담즙이 되게 하거나 또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남여성 호르몬을 만들 때 비타민C가 코팩터로 작용을 해요. 비타민C가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없으면 콜레스테롤 사용이 안 되고 그냥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높지. 근데 비타민C를 충분히 먹어주잖아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콜레스테롤로 있지 않고 각자의 목적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담즙으로 가고 남여성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레벨이 안정화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낮추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용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용초가 엄청 많아요. 세포막에 올려이기도 하고 세포막에 올려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세포가 골수와 피부 이런 데서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그게 안 만들어져요.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뇌 속에도요 콜레스테롤이 물을 뺀 즉 말린 무게의 60~70%가 콜레스테롤이에요. 다시 말해서 뇌 세포의 인지 기능에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임의로 낮춰서 심장 전공하시는 혈관 전공하시는 분들은 우리 몸에 혈관밖에 없습니까? 아니 콜레스테롤 낮추면 혈관 보호도 안 되지만 우리 몸에 혈관밖에 없습니까? 콜레스테롤만 낮추면 돼요. 그래서 혈관만 보호하면 됩니까? 아주 잘못된 접근이에요.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 자체가 너무 기분 나빠요, 저는요. 비타민C가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있냐는 얘기는 그 배경에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좋다라는 그런 잘못된 브레인워시, 세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 제발 그것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요, 우리가 건드리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모니터가 되는 필요량이 다 감지가 돼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몸에서 생산하는 물질이라는 사실. 내가 그것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비타민C 중성으로 먹어도 효과가 똑같나요? 비타민C는 중성으로 먹으면 항산화 효과를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속쓰림 때문에 결국은 중성 비타민C를 먹는 데는 건데 중성 비타민C는 비타민C의 효과가 정말 10%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 비타민C는 드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속쓰림을 위해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결국 식사와 함께 먹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지난 40년 동안 복약 지도를 하면서 실패한 분이 거의 없어요. 식사와 함께 드시면 돼요. 적은 양으로. 속이 불편하면 양을 줄이라는 거예요. 꼭 2000ml를 처음부터 할 필요 없이 1000ml로 하면서 식사와 함께 드시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1000ml씩 먹은 식사 때 1000ml씩 먹은 비타민C가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막아주기 때문에 위장이 튼튼해집니다. 위장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비타민C예요. 그래서 비타민C를 드신 지 1년, 2년 된 젊은 분들이 비타민C 먹고 나서 자기가 위장 때문에 맨날 불편했는데 너무나 소화가 잘 돼서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다는 얘기를 10명 중에 7, 8명이 저한테 알려줍니다. 박사님, 비타민C 정말 맨 처음에 어려웠는데 그거 극복하고 지금 먹은 지 1년 됐는데요. 너무 소화가 잘 돼가지고 살이 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거는 다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 비타민C를 먹는 것으로 속쓰림은 나왔을지 모르지만 비타민C 효능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비타민C, 중성 비타민C가 아니고 그러니까 중성 비타민C라는 게 뭐냐면 굳이 용어로 얘기하면 소디움 아스코베이트, 즉 거기다 나트륨을 붙였거나 칼슘을 붙였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그런 것들은 효능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순수한 비타민C, 아스코빅 애시드라는 거예요. 아스코빈산이라는 거를 직접 지금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입하는 거 거의 99%가 아스코빈산 순수 비타민C입니다. 그걸 드셔야 제대로 효과가 있고 거듭 말씀드리자면 음식을 충분히 먹은 다음에 속이 불편하면 하나씩 아침, 점심, 저녁 먹어서 한
2달, 석 달 지난 다음에 2알로 올리는 그런 아주 점진적으로 올려서 비타민C가 자기 몸이 되게끔 하는 과정을 거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 거듭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타민C 물에 타 먹어도 괜찮은가요? 물에 타 먹어도 괜찮은데 비타민C는 물에 딱 타는 순간 금방 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좀 효용이 떨어지는 비타민C로 바뀌기 때문에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비타민C가요 언제 산화가 잘 되면 장마철에 정제가 장마철을 지나고 얼마나 습해요. 그 습한 장마철을 지나고 나면 잘 포장되어 있는 비타민C조차도 누렇게 바뀝니다. 즉 수분이 그 안으로 정제 안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산화가 되게 하는 거예요. 수분이 들어가면 금방 산화가 돼요. 그래서 저는 물에 타서 먹는 거는 권하지 않아요. 물에 타서 먹지 말고 사실 가루나 정제를 먹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가루나 정제. 가루는 물을 한 모금 이렇게 하고 툭툭 털어내서 꿀떡 삼키면 저는 사실 가루를 잘 못 먹던 사람인데 요령을 익혔더니 너무 쉽더라고요. 그냥 물을 한 모금 먼저 넣고 가루를 털어놓는 다음에 꿀떡 삼키니까 신맛을 느끼기 전에 그대로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럼 입속에 있는 물에선 산화가 안 돼요. 밖에서 이게 할 때 산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에 이렇게 해서 녹이면 산화되는 거 아니야. 내 입속에 있는 건 빛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 안 돼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싱거워 죽어도 못 먹는다. 그래서 정제를 먹어야 되겠다면 정제가 뭐 저 같은 경우 제일 편한데 또 정제를 못 삼키는 분들도 있어요. 갈비나 이런 건 이만한 거 그냥 꿀떡꿀떡 삼키시면서 알약 요만한 걸 못 삼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 가루를 드시면 돼요. 가루 아니면 정제를 드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를 매일 먹어도 괜찮은가요? 밥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타민C를 아침, 점심, 저녁 요즘은 제가 조금 그 개념을 확장해가지고 그러니까 비타민C를 복용한 지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위장이 깨끗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속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 전에도 한 번 더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4번을 드시면 2000, 8000이죠. 최고입니다. 그렇게 드시면 암 예방 효과서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정말 너무나 가벼워지는 거를 뭐 이제서 이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은 좀 늦은 분이죠. 사실은 제가 수없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신사임당 구독자들은 아마 이 얘기는 들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